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숙명여대 박윤수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 미래 과제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연구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한국 교육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임을 전제로 좀 부족한 의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시드릴 내용은 평생학습 사회 이제 구현입니다. 평생학습 사회가 도대체 무슨 말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 사회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지식과 역량을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교육의 어떤 지향점으로 앞으로 삼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도 이미 나왔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지금 기술 진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진보에 어떤 개인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령기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이제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노동력의 양적 감소를 이제 보완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학령기 이후 이 성인기에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이 성인기 교육이 아닌 그 외부에 있는 충실한 정규 교육과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 아까 박우람 박사님 강조하다시피 생산성 또는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그런 노동시장 환경이 마련이 되면은 그 부산물로, 그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기초 학력이 부진한 사람이 혹은 학창시절에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겠다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규교육이 굉장히 충실해지고 그 방향성은 기본적인 역량을 모든 학생들이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움의 즐거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규교육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 결국은 개인이 유인을 갖고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자연스럽게 평생학습 사회가 우리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멈춰도 사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강론으로 정규교육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노동시장 환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초중등 교육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 단계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가 기초 학력을 확실히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어떤 성취 수준을 파악해서 성취가 낮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책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년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와 함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해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표본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하던 시기가 있고 전수를 다 조사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전수 시기, 전수조사 시기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비중인데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뭔가 책무성을 갖고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단계에서 확실한 기초 학력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부터는 뭔가 내가 원하는 내 적성과 관심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선택해가지고 배워야지 거기서 내가 배움의 즐거움도 얻고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배양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이 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교육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랙이 나뉘죠.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엔 그게 반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실업계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인문계가 대부분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라고 부르는 게 말 그대로 일반 고등학교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그럼 어떻게 다양화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방향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까지는 주로 학교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뭐 과학고다, 외고다, 뭐 국제고다, 마이스터고다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뭐 입시 경쟁이나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정책 추이가 조금 학교 안에서 학교를 차등화하지 말고 학교 안에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는 고등학교가 지금보다 굉장히 대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실질적인 수업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수업이 많이 개설이 돼야겠죠. 그러려면은 마치 대학교처럼 캠퍼스 형태로 이렇게 고등학교가 굉장히 대형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때까지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공급의 수요를 맞추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같이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충분히 개설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강의를 담당하시는 그 교원에 대한 어떤 인사 관리의 그 어떤 변화가 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나옵니다. 전 답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입학을 1년 앞당기면은 노동시장 진출을 우리가 1년 앞당길 수가 있겠죠. 장점이 분명한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학생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면 그만큼 우리가 성취가 좀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별로 그 입학 원령이 좀 다릅니다. 입학 원령이 좀 다르고 그 제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별 정책 변화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1개월 늦출 때 남성의 경우에 임금이 한 0.6% 정도 향상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1개월 단축시키면은 빨리 입학시키면 0.6%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0.6%가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사실 1년으로 환산하면 이제 7.2%, 12 곱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 보통 1년 교육을 받으면 임금이 한 10% 상승된다고 하니까 7.2%는 1년 먼저 보냈더니 한 0.7년 정도는 못 배우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고 사실상 줄어드는 게 0.3년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런 부분을 한국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제 개편이라는 건 결국은 애들을 몇 살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몇 년간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 연으로 우리가 따지는 건데 한 해 몇 시간이나 수업 시수를 가져가야 될 거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국제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의 수업 시수가 주요국 대비 좀 낮은 편입니다. OECD 평균의 한 85%제고 미국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놓고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업 방식에 대한 변화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 AI 기술, IT 기술을 이 교육에 접목한 이 에듀테크가 굉장히 이제 사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굉장히 요즘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이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에듀테크의 핵심은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인디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한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특히나 저성취 학생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집체 수업은 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 같이 똑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근데 이걸 개별화하면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성취 학생에게 특별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에듀테크 기술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교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이 대학교의 미션은 기본적으로 연구와 교육이죠. 새로운 지식을 연구를 통해서 창출을 하고, 그리고 이 창출된 지식을 또 후속 세대에게 전수하는 연구와 교육이 이제 대학의 기본 역할인데요. 기술 진보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할 때 새로운 지식이 자꾸 이제 나올 테니까 그만큼 대학의 역할이 평생학습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학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의 어떤 이 유휴 교육 자원이 이 전통적인 학령기 정규 교육에서 이제 성인기 비정규 교육으로 이렇게 외연을 넓혀가는 이 유휴 자원이 재배치되는 어떤 그런 구조 조정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조 조정을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약간 상황은 양쪽에 다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 대학 교육 비용을 국가별로 공공과 민간이 누가 부담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대륙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걸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공교육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미권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쪽은 이제 주로 이제 민간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영역이 이제 정부보다는 이제 민간의 영역으로 이제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본 토양은 우리나라 대학의 한 90% 정도는 사립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장 주도형의 어떤 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주도형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우리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격과 수량의 자유로운 변동이 필요하고요. 대학 교육에 있어서 가격은 등록금이고 수량은 이제 입학 정원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양쪽이 다 약간 이 규제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국가 주요국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투자되는 학교에서 투자되는 교육비인데요. OECD 평균은 고등교육이 초중등 교육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등교육에서 더 투자가 더 높죠. 이게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제 등록금이 계속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원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이제 2000년에 학생들 그 수능 성적 기준으로 대학을 이제 몇 그룹으로 나눠 놓고서 어느 집단에서 정원이 빠르게 증가했는가를 이제 봤던 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그 학생 선호가 높은, 그러니까 수능 입학 성적이 높은 대학일수록 정원이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뭐 수도권 규제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학 부문의 어떤 이런 그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학 부문은 이게 민간 중심이고 시장 중심으로 이 틀이 짜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가격과 수량의 자유로운 변동, 시장 메커니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원천을 모두 규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대학 부문을 어떻게 구조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에 대한 좀 방향성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학을 대륙권 유럽처럼 우리가 정부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부가 유럽 수준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추진을 해야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영미식으로 시장 경쟁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격과 수량의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정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기 교육입니다. 저는 성인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성에 따라서 그 보상받는 노동시장 환경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것이 성인들의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창출시키고 자발적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이 교육훈련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그럼 끝이냐? 이제 그게 아니죠. 이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요국의 이 학력 수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를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평생학습에 성인기의 그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집단은 주로 정규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정규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성인기의 어떤 인적 자본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교육 예산의 구성을 보면은 성인에게 할당된 교육 예산의 비중은 전체 교육 예산의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부에 좀 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금전적 지원만 주면 다냐? 이제 그게 아니죠. 먼저 이제 그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가 이제 프랑스가 2015년부터 모든 경제활동 인구에게 개인학습 계좌를 부여하고 정부가 거기에다가 훈련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개인학습 계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서 양질의 정보 제공도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식과 역량이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지 어떤 이 성인 학습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 당국과 또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동 당국의 어떤 협업이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 정책을 보면은 이 교육부와 노동부의 해당 기능을 통합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반 환경 하에서
생산성에 따라서 보상받는 노동시장 환경 하에서 정부가 저숙련 노동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이 서로 협업해가지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때 민간 훈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